자, 갑시다. 안녕하세요. 남미 채권 투기를 하게 된 박재훈 김태원, 그리고 저희가 페이지를 처음 사용하는 거라서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목차인데요. 나폴레옹 전쟁, 그 다음에 채권 투기, 남미 방산 투기, 벤처 주식 투기, 그 다음에 결말이랑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남미가 독립을 하면서 이제 그 채권 투기가 활성화됐고, 채권 투기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방산 투기를 하고, 그 방산을 못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데 벤처 주식 투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나폴레옹 전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나폴레옹 전쟁 전에 이제 7년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요. 7년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이제 나폴레옹 전쟁 순으로 이제 갑니다. 7년 전쟁은 오스트리아 그 왕위 전쟁 때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 지방이거든요. 프로이센의 이제 슐레지엔 지방을 빼앗긴 오스트리아가 탈환을 기도하여 프랑스와 제휴하고 다시 러시아와 뭐 스웨덴, 그 기타 조길 제국과 동맹을 맺고, 프로이센, 영국, 포르투갈이 동맹을 맺고 벌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프로이센은 슐레지엔 지역의 영유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영국은 인도를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캐나다의 식민지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포기가 식민지를 포기함으로써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면, 영국 같은 경우가 그 프랑스 국제적인 전쟁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캐나다와 인도에 대한 프랑스가 갖고 있던 모든 그 지위 같은 거나 그런 능력 같은 것을 다 프랑스가 포기하게 만들고, 영국이 모든 캐나다와 인도에 있는 모든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전쟁이 됩니다. 이제 이게 방금 말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남미 쪽을 보면은 브라질은 지금도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포르투갈의 영토가 돼 있고, 남미의 다른 지역은 스페인의 나폴레옹 전쟁인데요. 나폴레옹 전쟁은 프랑스와 그 다음에 영국,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과의 전쟁인데, 전쟁 시기는 1803년도부터 1815년까지 약 13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는 유럽 대륙과 카리브 해가 주도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화살표가 쭉쭉 뻗어 나가는데, 나폴레옹 전쟁 때 프랑스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한번 들어가서 모스크바 점령을 하고 다시 왔다가 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모스크바 그 러시아의 그 정치위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패배하는 그거는 어디선가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이 두 사진은 트라팔가 해전이라고 하는데, 당시 영국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매개체가 됐던 해전이고, 그 다음에 영국이 그 해군의 세계 최대 해군 그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게 됐고, 이제 워털루 전투라고 하는데, 워털루 전투는 나폴레옹 전쟁의 막이 내린 그런 영국, 프랑스에 완전히 이긴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폴레옹 전쟁 당시 주가 조작 사건이 있어요.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을 하면서 영국 자신의 군대에도 뭐 총과 대포, 그 다음에 뭐 군복 이런 것도 대조가 됐어요. 근데 그 외에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 다음에 프러시아에
계획까지 그걸 제공해줘야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이 부족하게 되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근본이 되어서 현재처럼 그 양적 완화 정책도 할 수 없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금값은 올라가고 주식이나 뭐 공채값은 다 떨어지고 런던 주식시장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서 나온 그 리암 리스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뭐가 필요했을까요? 보통 경기가 이제 부양되려면 전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영국이 다시 경기가 부양되려면 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뭐 아침에 영국에서 보고항에 내린 뭐 영국 군부 윗세력을 자칭하는 자가 나폴레옹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폴레옹이 죽었다 얘기를 하게 되면서 주가 증시와 뭐 각종 채권 같은 다 이제 올라가고, 그 당시에 이제 그날 오후에 바로 돼서 정부가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 가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면은 누가 처음에 미리 대량으로 사놨다가 rumor을 퍼뜨리고 그 다음에 되돌아감으로써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결말인데요. 이제 비엔나 회의라는 전쟁이 끝나면 항상 무슨 뭐 회의가 있죠. 비엔나 회의에서 프랑스는 전쟁 배상금을 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프랑스가 채권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권, 사실상 이제 이번 주제인 채권 투기로 가겠습니다. 채권 투기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우스시 발표하는 조에서 말했듯이 1734년에 버나드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옵션과 선물 거래를 규제하는 투기를 규제하는 그런 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를 이제 지나가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1730년대에는 분기별, 1734년 이후가 되겠죠. 분기별 결제가 일반화가 되고 1780년에는 6개월마다 결제가 일반화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누구나 정부 주권에 손댈 수 있었고, 그 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죠. 그래서 런던 증권거래소의 그런 브로커들은 옵션 거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버나드를 폐기하자, 그리고 더 한 줄 더 떠서 그러면은 폐기 안 하면 우리는 다른 거래소를 세워서 계속 거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제 데이비도 리카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전쟁 배상 채권을 4억 파운드 가량을 런던에서 이제 발행하게 되고, 나폴레옹 정식이 종식됐잖아요. 종식되면서 이제 영국인들은 투자자들은 뭐 채권에 투자할 그런 게 없으니까 평화가 와서 이제 다른 채권을 찾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점을 해가지고 남미 채권에 이제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전쟁 채권을 발행한 것이 실제 외국 정부가 타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이고, 그것을 계기로 유로블 마켓이 지금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18년에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프러시아 채권을 가져와다가 파운드화로 표시해서 영국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다른 수업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외국채와 포린 본드, 그다음에 유로채, 유로 본드라는 게 있는데, 먼저 외국채를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발행인이 미국 가서 미국의 현지화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면 그게 외국채가 되고요. 예, 어떤 발행인이 일본 가서 또 엔화로 발행하면 그게 외국채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양키 본드, 사무라이 본드, 영국에서 파운드하는 불독 본드, 그리고 한국에서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아리랑 본드의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유로 본드는 어떤 발행인이 제3국에 가서 그 나라 통화가 아닌 다른 제3국 통화를 발행하는 외국 채권이고,
유로 달러채라는 게 있어요. 유로 달러채라는 거는 미국 밖에서 달러화로 발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 와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달러화로 발행하는 그런 게 유로본드가 되고 유로본드의 대표적인 게 유로 달러채, 유로 옌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옌채, 일본에 관련된 외국채는 사무라이 본드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유로본드 부분은 닉네임으로 해서 이제 스시 본드라고 합니다. 이제 해외 채권 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21년 말 영국 런던에 하이니스 그레거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난 포이에스의 주장 하이니스 그레거요. 포이에스의 토지 소유권과 귀족 자유를 팔기 위해 여기 왔어. 이민을 유치하려던 그는 영국인들이 해외 투자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고는 예정에 없던 채권을 발행해 크게 성공을 거둡니다. 포이에스로 이민을 가기만 하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현재 비참한 환경의 절망에 탈출을 시도합니다. 반면 하이니스 그레거는 60만 파운드를 가지고 프랑스로 도망칩니다. 그는 사실 스코틀랜드인이었고 포이에스 또한 사기로 얻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난 포이에스의 주장 하이니스 그레거요. 포이에스가 런던에 와서 하이니스 그레거가 런던에 와서 포이에스 채권을 발행했는데요. 이게 그 채권의 그런 실물이고요. 포이에스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그 포이에스 채권은 현존하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정부가 나라가 채권을 발행한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마켓 투기라고 하는데 이머징 마켓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떠오르는 시장이 있습니다.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요즘에는 동유럽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남미 국가, 동남아도 이제 이머징 마켓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서머징 마켓이라고도 하는데 이머징 마켓이 어떤 외부인에 의해서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경제가 휘청하면 이제 서머징 마켓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서머징 마켓으로 변하고 또 다시 부양이 되면은 또 이머징으로 변하고. 네, 그래서 공황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최초의 공황이 1820년대 영국의 공황이었거든요. 그래서 1820년대 이머징 남미의 투기는 1820년 영국 공황의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대공황 이러는데 이 당시에는 뭐 공황 자체가 영국에서밖에 한정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은행 금융 같은 게 이제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 나라 깨지면 다른 나라 깨지고 그래서 그게 대공황이 됩니다. 콘솔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콘솔체는 다른 말로 이제 영구체라고 하는데 1772년 프랑스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위해 영국에서 발행한 브리티시 콘솔입니다. 당시에 4억 파운드가 발행된 채권은 현재도 런던 채권 시장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채권 하면은 유로본드,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본드, 포린 본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5% 애뉴어티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본드라고 안 됐냐면은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제 저 용어가 쓰인다고 합니다. 네, 여기도 이제 애뉴어티라서 돼 있고 8년짜리 콘솔입니다. 남미 채권 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반감과 남미 국가의 독립을 지지하는 영국인들의 근대 정신, 그리고 남미에서 스페인 군대가 물러나면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 등이 어우러져 최초의 이머징 마켓을 할 수 있는 남미 채권 투자 붐이 일어난 것입니다. 1822년 독립운동을 이끌던 볼리바르가 런던의 투자 유치단을 파견해 200만 파운드의 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하자
그 뒤를 이어 칠레, 페루 등도 채권을 발행하고 또 크게 성공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다른 말로 남미고 또 라틴 아메리카 같은 말인데 그 채권은 남미의 독립을 주도했던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어떠한 그 밑에 사람을 런던에 보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채권은 단순히 뭐 투자해서 돈을 번다 이거도 있었지만은 당시에 뭐 스페인에 대한 영국인들의 반감, 영국 정부의 채권 발행 축소, 이거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채권 발행이 없었죠. 그다음에 스페인 군대 축출에 대한 독립인 전망. 뭐 예를 들면은 1990년대 동유럽 동구권이 독립을 했고 서구권이 굉장히 투자를 할 때 그거랑 비슷합니다.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서 우리가 우리의 뭐 발달된 자본과 기술을 동구권에 하면 얘네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당시에 영국과 스페인은 상당히 서로 안 좋은 그런 감정이고요. 이제 이건 남미 독립 연구인데요. 처음에 위에 뭐 IT, 뭐 쿠바 이런 데 제외하고 처음에 가장 먼저 독립한 데가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그다음에 칠레, 뭐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순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도 먼저 독립한 연도 순대로 다 발행이 되었고요. 1822년에 아까 남미의 독립을 주도했던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보낸 밑에 사람들 투자 입시단이 200만 파운드 채권 발행에 성공을 합니다. 런던에서. 그다음에 그 해 5월에 칠레 정부가 또 100만 파운드 채권, 100파운드 채권을 10파운드에 살 수 있게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5개월 뒤에 25파운드, 150%의 이윤을 얻었죠. 페루 정부도 채권 발행에 성공을 하고 이 채권 발행은 페루의 채권은 많은 인기에 증권거래소 앞에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남미 말고 동부 쪽 유럽의 중부라고 하나요? 중부 쪽 유럽에 이제 터키와 그리스가 터키로부터 독립을 했죠. 그 당시에 터키와 싸우는 그리스 채권도 인기였다고 합니다. 남미 채권은 6% 뭐 7% 이런 높은 이자 수익이 있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파운드에 사서 5개월 뒤에 25파운드에 큰 돈을, 큰 150%, 여기서는 150%지만 뭐 더한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높은 시세 차익도 있었고, 그다음에 돈이 없어도 소액의 증거금만 되면 이 채권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대금은 분할 상환도 가능했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편인데요. 채권의 그 나라 종류예요. 콜롬비아, 그다음에 포이에스도 있고, 예, 페루, 멕시코 이렇게 있는데 이자가 있죠. 이자가 명목 이자는 노미날의 명목 이자거든요. 명목 이자는 뭐 5% 아니면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실질 이자율은 뭐 7%에서 10%까지 이렇게 되니까 상품적인 인기를 끌었겠죠. 여기는 이 표는 영국에 있는 그 은행들의 그 재무 상태인데요. 1810년도에는 별로 뭐 은행 자본금도 없었고 되게 미미한 상황에서 1820년에서 그 이후로 갈수록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로스차일드 은행이 그런 장사를 많이 해서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 남미 채권은 대부분이 폰지 파이낸스였어요. 폰지 파이낸스 저번에 교수님이 틀어주신 동영상에도 폰지 파이낸스가 있었지만은 폰지 파이낸스는 한마디로 자금 조달이 지속 불가능한데 불가능해서 이제 새로 받은 그런 돈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현재 지갑에는 진짜 땡전 한 푼 없어요. 없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급등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벌 것이라는 자신감에 부채를 계속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 그 파이낸스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인베스터는 아시다시피 투자자고요. 그다음에 듀프는 찾아본 결과 사기를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투자자가 나중에 되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독립을 원하는 남미 공화국들의 매료에 있는지 모른다. 그들은 끌어오는 진보의 과정에 돌입하게 되고 유럽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자유, 운명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그런 기술, 그게 바로 남미의 그 경제적 번영을 예상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채권 투기가 가는 과정에서 이제 남미의 광산,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설립한 주식회사의 그 광산 주식회사의 주식 투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단인데요. 그 당시에는 남미의 풍부한 금강이 채권 상한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강회사에도 투자를 하겠죠, 사람들이. 폴레스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금강 개발회사를 설립해서 주식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남미 광산에서 주식을 매각하게 됐고, 금강회사인데요. 금강회사에서 찾아본 결과 그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 금이 더 쉽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뭐 어디서나 뭐 금이 있는 건 아니고요. 땅도 많이 파야 되고. 존 불이라는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편지인데요. 기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영국인이 무식한 스페인 사람들보다 금을 더 잘 생산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썼다는데,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스페인에 대한 영국인들의 반감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참 거짓말 같죠? 왜냐면 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또 기술이 좋다고 금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린 20파운드가 안 되는 금덩이는 전부 버린다니까요. 우리 금방엔 그 정도로 금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회사 광산 개발자가 내는 비가 오면 금 조각들이 여기저기서 번쩍거립니다. 폭우가 내린 뒤에는 금덩이를 밟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정도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 설명서의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미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는 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디지데일리라는 사람인데요. 디지데일리는 나중에 뭐 의원으로 활동하게 되고 경제학자로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 디지데일리라는 사람이 금광회사에 대해 상당히 못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태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금강 투기를 보고 남미는 엄청난 경제 성장과 금강에서 채굴한 금은 남미를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입장을 환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돈과 기술을 쏟아놓은 영국은 최대의 수혜를 받게 될 것. 그래서 이제 디즈레이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돈을 꿔가지고 금강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남미에서 전달된 모든 정보는 내 손을 거치게 되어 있다. 100파운드의 멕시칸 광산회사의 주가가 몇 년 안에 1000파운드까지 치솟을 것이다. 나는 너무나 들떠 있는 샘을 건 사업이다. 여기다 올인을 하게 되죠. 이게 이 표는 영국이 남미의 금강 회사에 얼마나 돈을 쏟아 부었는지 알 수 있는 표인데요. 뭐 모든 금강 회사에 돈을 쏟아 부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금융투기 역사에도 나온 레알 데 몽트라는 이 부분 있죠. 이게 되게 많이 나는데, 레알 데 몽트라는 회사에는 회사 자본금이 40만 파운드인데 32만 5천 파운드를 쏟아붓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곳에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모든 뭐 금강회사에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 표는 1818년부터 1833년 사이에 런던 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런던 시장에서 거래된 외국 기구의 주식 거래량인데요. 노란색 선이 미국을 제외한 그런 나라의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선은 정말로 증권거래소에 리스트가 된 그런 상장된 그런 나라를 쓰고, 파란색 선은
지금 우리에서의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어떤 그런 장애 거래에서 거래된 그런 나라 수입니다. 근데 그래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시면은 남미의 독립이 1820년도를 기점으로 일어나서 그 이후에 그 전에는 제로였다가 그 이후에 남미 국가들의 그런 국가들의 주식이 거래된 국가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벤처 투기인데요. 벤처 회사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벤처 회사는 뭐 조그만 회사, 뭐 아니면 뭐 2000년대 김대중 정권인가요? 김대중 정권 때 벤처로 육성하는 데서 그것도 상당히 버블이 낀 상태에서 확산 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도 뭐 다를 건 없습니다. 런던의 그런 사람들이 벤처 회사를 설립해서 사람들에게 공표를 한 게 뭐냐면은 런던까지 바닷물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런던에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있는 뭐 다른 지방에서 바닷물을 끌어와가지고 바닷물을 공급해주겠다. 그래서 당신들은 여름에도 런던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되고, 왜 런던 각지에서 싼값으로 우산 대여 사업을 하겠소. 이렇게 이거는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신사들이 우산에 가질 필요 없이 비가 오면 즉시 그 앞에서 우산을 빌릴 수 있는 그 임대 사업을 하겠소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싼값으로 생선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겠소. 이런 얼토 당토 되지 않는 사업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이집트인들이 버린 보석이 있는 홍해 바다의 물을 퍼내서 그 보석에다 건질 거라는 그런 사업 설명을 했고, 고철회사 설립해 영국 해군이 쓴 포탄을 인양에 올릴 것. 그래서 고철을 팔아서 뭐 회사를 성장시킨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거를 듣고 영국 정부에서 그리고 막았어야 되는데 영국 정부에서 그 당시 한 얘기를 보면은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영국 해군 뭐 제독 같은 사람이 그런 지휘자가 사용한 포탄은 던져 올린 사람의 것이라고 두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투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었는데 벤처 기업들은 몇 푼 안 되는 돈을 예치하고도 신주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누가 몇 배의 수요를 올렸다고 이런 루머를 또 퍼뜨리게 되고, 브로커를 고용해 주가 조작을 또 하게 되고, 신문 기자들에게 뇌물을 안겨 그런 벤처의 그런 붐에 대한 과장 기사를 또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신문들에게 촌지를 안겨 과장 기사를 쓰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또 누가 그런 과장 기사를 쓴 기자를 고발하게 됩니다. 근데 또 법정의 그 결과는 언론인들의 벤처 기업의 협작을 보도해 대중들을 개명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정부들도 이런 거에 대해 좀 옹호하는 입장을 하게 되죠. 또 이제 그 당시 신문을 보면은 30명의 의원이 어떤 회사들의 이사회에 등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얼굴 마담이죠. 얼굴 마담. 왜냐면 그 사람이 있으면은 저 회사를 더 믿기 쉽고 투자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의회에서도 또 투기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계층이 안락과 만족을 느끼는 시기는 없었다. 마치 미국이 2008년 그 금융 크라이시스 이전에 2001년도부터 2006년 사이에 똑같은 말을 했죠. 지금까지 현존한 역사상 미국 경제는 최대 호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조화롭게 국가를 기반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신세계를 열어갈 거야. 영국 재무장관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상당히 그 경제에 대한 기만함과 낙관론이 엄청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이런 말도 있었어요. 마치 눈먼 돈이 무한정 존재하는 것처럼 투기를 벌이고 있다. 귀족들의 도박과 상인들의 투기는 차이가 없다. 금광회사 주식 투기는 마침내 끝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이제 영국 정부가 그 사이에서 규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냅둘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조화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영국 정부가 내린 결론은 개인의 자유와 영국 경제의 발전이 이롭다는 것이고,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원하는 작용을 바로 받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바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 디즈레이라는 사람이 또 영국 정부가 1720년대에 아까 발표하신 사우스시 버블 투기에 교훈을 얻어서 그때 제정된 반법률법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으나 영향력이 막강한 디즈레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법이 부여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실패로 강력히 대처가 또 실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자유주의와 투기에 대한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실패했고요. 알렉산더 베어링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투기나 악마는 그곳에 억제 방을 마련하기가 힘들지라도 마땅히 억제되어야 할 존재다. 하지만 공동체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기업가 정신을 저하시키는 투기 대책은 투기보다 더 해롭다. 따라서 정당한 기업 행위와 투기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출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이런 투기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말서부터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동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인 우리 영국 경제가 이제 물물 교환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 이웃도 믿을 수 없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공황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잉글랜드 은행 앞에는 은행권을 금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폭도로 돌변했고, 정부는 군대를 출동시켜야 했습니다. 영국 경제는 이렇게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점에는 물건이 넘쳐났지만 오직 금을 줘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불신이 영리해서 1825년 봄부터 주식 거래량과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었고, 아까 보았던 레알 델몬트라는 회사는 파운드 1,550 파운드에서 딱 한 달에서 두 달 사이간에 200파운드로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주가와 벤처기업들이 타산을 하고, 또 영국 경제는 그 말 그대로 공황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보면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통화 긴축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긴축 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은행들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825년 말 런던 중소형 은행들은 도산하였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불신의 영유를 넘을 수 있는 은행이나 기업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그런 이 영국 경제가 그 정도로 바닥을 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평균 주가가 대부분 80% 이상 폭락하였고요. 또 은행권은 금으로 바꾸는 군중조의 폭도가 있었고, 화폐가 금으로 전환되면서 금풍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계 최고를 자랑해야 하는 영국 경제가 물물 교환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영란은행의 긴급 조치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때 어음을 제한에는 제기하고, 영란은 파산의 길을 모면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쓰고 금 유통을 위해서 금을 다른 나라에서 빌려오거나 아니면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다른 은행권에서 빌려서 그때 파산의 길을 모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위기가 조금 지나서 영국의 경제위기로 변화했습니다. 나는 빚쟁이의 농노가 될 것이다. 나는 꿈속에서도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땅을 판다. 이는 부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다. 런던 은행이 파산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된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일을 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가, 그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을 해서는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찾거나 금을 찾아서 빚을 갚겠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영국 경제가 그 당시에 바닥을 기었고요. 그리고 1820년 남미는 그 당시 남미 같은 경우는 그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 채권 중개인이 있었는데 그 중개인들이 채권을 발행하면 그 총액 중에 일부만 남미로 보내고 그 나머지는 그 아까 폰지 파이낸싱 말한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자를 지급하고 다시 채권을 발행하면 거기서 또 일부분만 남미로 보내고 그것으로 다시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남미로 가는 것은 채권의 발행에도 한 10%에서 15% 이상 그 정도밖에 남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금액으로 그 당시에 아직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이나 내부 공기를 진압하는 데 다 탕진하였고 그리고 나중에 남미가 1824년부터 그 연마는 디폴트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금리를 갚을 수 없는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50% 이상 채권 만기를 연장해 주었고 영국이 그 당시에 이자 경감을 제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남미 간의 무역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사협 수석기사인 F. 헤드리 보고서인데 이게 금강회사들의 몰락은 영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무지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 채권 투자자들은 남미 국가들의 불안과 급기인 체계적이지 못한 정부 조직의 문제점을 알지 못했다. 금강회사에 대한 무지와 주가는 비례했다. 이걸 보시듯이 금강회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사고 갔던 이렇게 투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썼을 정도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남미 쪽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대의 환상입니다. 영국의 시장이 남미의 평원, 팜파스와 안데스 산맥 그리고 극지방 얼음바위 너무까지 확대되고 있을 때 투기가 나는 흥분과 대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이 시대 사람들의 상상과 논리 속에는 무한한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백발의 상인이 화롯바에서 광고에 횃불이 반짝이는 코딜레라 바리틈의 금 이야기와 흥분에 떨리는 목소리로 유창하게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기대했던 대가는 아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영국 내 생활 속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인식 지평의 확대였다. 이 당시 스페인의 착취와 무자비 후진성에 대해서 시달리는 남미 사람들의 해방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그 당시의 영국 사람들의 그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게 1820년대 국가채무표인데요. 그 당시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이게 맨 위에는 디폴트된 나라들입니다. 그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 1824년, 칠레 1820년, 그리고 콜롬비아 1822년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고 하였지만 그 발행했어도 그 돈이 사용된 게 전쟁이나 그런 봉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그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팅된 나라가 많았고요. 유일하게 남미에서 디폴팅되지 않았던 나라는 그 당시 브라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815년부터 25년까지 그 당시만 해도 은행들이 발행했던 만큼과 또 얼마나 발행했는지 이 당시에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1826년이 되면서 이거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거 모든 은행들이 업무를 정지하는 등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런던 시리 오브 런던이라는 곳이 지금을 치면 그 웨스트리트와 같은 곳인데 그 당시에 있던 은행들이고 그 나머지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한 60개 이상이 파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편인데요. 이것도 1804년부터 그 1829년까지인데 이 당시에 자금 유동 이게 국가 채무에 관한 건데 이 당시에 이게 지급 가능한 펀드였고 이게 지급 불가능 펀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영국 부채에 관한 건데 이 당시 1915년, 16년 이 당시부터 그 발행량이 따라 채권 발행하고 또 돈이 빌려주기 시작한 게 이 정도로 한순간에 치솟으면서 이 상태로 계속 가서 영국 재정 상태가 그 당시 55% 이상까지 그 빚이 영국 전체 금액의 55%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1925년과 1926년 사이
그 은행들과 그리고 다른 회사들의 뱅크럽, 그러니까 파산한 숫자인데요. 그 당시 파산한 숫자만 해도 800개 기업 이상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디스카운트 할인해준 그 당시 할인해준 어음 발행량 정도인데요. 그 당시 봄 지나고 4월, 6월 이때부터 처음에는 4월만 해도 410 이게 함부르크나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영국 국가에서 나왔던 할인체는 411개 처음에 할인했지만 그 다음부터 조금씩 계속 증가해서 나중에는 3,000개 가까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전체적인 영국에서 모든 채권 같은 경우가 다 할인하게 되고 또 그 정도로 할인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의 그 당시 태도는 투기가 야기한 절망감이 너무 깊다. 투기꾼들이 스스로 처방을 찾기 어려울 것이며 정부가 나선다고 해도 투기꾼들은 은근히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거는 그 당시에 외무장관이 케인이 말한 거고요. 1826년 영국에는 부도율이 1825년 초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었고 생산성이 저하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영국 전역을 방랑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은행 앞에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보여서 그 어떻게든 상업금으로 변환해달라고 맨날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 정도로 영국 재무 상태가 최악의 상태로 달렸습니다. 1998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머징 마켓은 서구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거의 대부분이 이머징 마켓 때는 필수적인 금융기구와 투자자 보조 등 적절한 파산 청산 절차가 없다. 또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예금 보험, 회계의 투명성, 관료들의 청렴성과 예측 가능한 조세제도, 적절한 금융 규정, 독립적인 중앙은행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금융에서 무지는 짧은 순간의 행복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단 5년 사이에 그 채권 같은 경우나 회사가 망하고 마찬가지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한 것에 대한 약 한 7분의 1 정도로 아까 값이 떨어질 정도로 무지는 짧은 순간의 행복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순환과 투기인데 이머징 마켓의 투기는 국내 채권 시장의 수익률 저하로 대규모 자본이 고수익을 쫓아 해외로 몰려갈 때 흔히 발생한다. 아까 말했던 대로 영국 채권이 4억 파운드치 발행되었는데 그 당시 채권이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남으로써 채권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그 투기를 할 곳이 없어짐으로써 그 수익률이 저하됨으로써 대부분 자본이 고수익을 쫓아 남미 쪽으로 넘어간 게 이게 이머징 마켓 투기를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 이거 12년 또는 13년을 주기로 신용혁명이 발생했다. 밀랍으로 날개를 달고 태양에 도전했던 이카루스 같은 과도한 신용 창출과 비정상적인 대세 상승 분위기는 급격한 추락을 맞게 된다. 경고와 불신은 점차 신중함으로 변한다. 하지만 신중함은 욕망과 일확천금을 원하는 야망으로 조금씩 변질된다. 한쪽에서 성급과 부주의가 모험을 감행하도록 자극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원칙이 사라지고 잘못된 신용 창출 때문에 호황과 불황이 해마다 되풀이된다. 그리고 희망과 절망, 맹목적인 열정과 추진 등을 소용돌이 속에서 경기순환이란 긴 여행이 끝난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12년, 13년마다 주기로 경기순환이 된다. 그러니까 일명 처음에는 좀 호황에 있다가 그 나중에 끝에는 불황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평온한 상태에 있던 경제가 성장한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이 커진다. 이후 경제적 번영이 도래하고 경제 참여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며 과도한 거래가 발생한다. 이것이 딱 설명만 들어도 이걸 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경기 수축이 발생하고 압력이 가중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제한되면서 다시 평온 상태로 돌아온다. 이것은 그 투기가 빠지면서 불황이 오고 그 불황이 다시 조금 완화되면서 다시 평온 상태로 되돌아온다. 이런 말입니다.
적당한 투자자를 찾지 못한 예금 보유자들이 특별한 수익을 약속하는 곳에 돈을 쏟아붓는다. 그리고 이 투자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이 퍼지면 더 많은 돈이 몰려든다. 하지만 투기가 진행되면서 이 목표는 부차적인 것으로 변한다. 일확천금이 새로운 목표가 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모두 처분한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 투기 열풍이 지속된다. 하지만 중단되면 파국이 시작된다. 이게 투기 위험성에 대해서 바가시아는 럼바트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다른 글입니다. 그 마지막은 현재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했는데요. 처음으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했습니다. 현재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종주국 비슷한 국가가 어딘지 모르시는데요. 지금 상태는 브라질이지만 예전 조금 몇 년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가 그 남미의 거의 종주국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베네스에서 대통령 취임한 후 1999년에 대통령 취임한 후 2012년 10월 4선에 성공하며 14년간 집권을 했습니다. 1990년 대통령권을 강화하는 신헌법을 제정하고 2002년에는 서울기업을 PDVSA를 국유화하면서 싼값의 휘발유를 공급하는 등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휘발유 가격이 1갤런당 6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격으로 치면 1갤런당 6센트면 약 600원에서 700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재임기간 중에 중상층 증가 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 물가 불안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평가는 급하기였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세계계 석유 매장국이자 오펙 산유국이며 2012년 명목 GDP가 3,380억 달러로 중남미 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망한 후 신정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중남미 경제 중장기적 변화를 진단했는데 정치 외교적에서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용 중동 노선이 아닌 좀 강경 노선파여서 미국과의 반미 감정을 좀 격화시키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사망 후에 신정부가 등장하면서 실용 중동 노선이 남미 쪽에서 드러나게 되고 대미 관계가 개선되고 그 영내 통합과 무역 자유화 진전, 외국 기업 진출 환경 개선, 그리고 중장기적 석유 생산 증가와 국제 유가 하락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이 커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남미 주요국인데요. 처음에 태평양 동맹이 있고 또 볼리바르 동맹, 또 메르코스르 동맹이 있는데 메르코스르 동맹 같은 경우가 아까 말했던 차베스 대통령이 있을 때 만들어진 동맹이고요. 볼리바르 동맹 같은 경우가 브라질이 현재 이끌고 있는 동맹이고 그 태평양 동맹도 마찬가지로 브라질과 같은 노선을 거의 걷고 있는 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강경노선 베네수엘라와 실용노선 브라질의 경제 비교인데요. 경제 규모 같은 경우에도 2005년까지만 해도 6.1배 정도였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엄청 증가하게 돼서 8.7배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2005년에는 9.1%였지만 나중에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뛰기 때문에 22.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강경노선과 실제 경제성과 비교했는데요. 현재 이게 실용노선 같은 경우에는 FDI가 그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이때 전체적인 증가세를 보이지만 강경노선에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FDI, 그러니까 외국 직접 투자 또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현재 여기 있는 많은 나라들이 실용노선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남미권역의 기업 진출 현황은 태평양 동맹과 아까 메르코스르 그리고 볼리바르 동맹이고요. 현재 볼리바르 동맹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환경지수인데요. 이건 태평양 동맹 같은 경우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메르코스르 그리고 볼리바르 동맹이 현재 제일 낮은 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아까 전에 말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수출국인데요. 석유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2011년 생산량 기준 체불 가능 연수로는 베네수엘라가 299년으로서 현재 가장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많이 그 석유 생산량을 했지만 국유화되면서부터 생산량이 계속 줄어나가면서 현재는 다시 차베스 대통령의 사망 이후 그 실용 노선을 살짝 바꾸면서 다시 석유 생산량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율로 아까 전에 반대로 투자율로 석유 생산이 늘어난 콜롬비아인데요. 아까 전에 베네수엘라는 좀 반대로 여기는 그 대통령이 집권 이후 계속 생산량이 늘었다는 게 신혼여선이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똑같은 건데요. 위험도가 현재 그 FDI 같은 경우나 할 때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게 이쪽 나라는 좀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용 중도 국가군이 투자하기도 괜찮고 경제 교류를 하기에도 괜찮은 국가로서 현재 남미 국가에서는 이머징 마켓에서는 볼리바르 동맹 쪽보다는 실용 중도 국가 쪽에 이머징 마켓 투기가 현재 좀 더 투자가 좀 더 괜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유럽인데요.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대 이슈가 금융위기 가능성, 생산 거점 적합도, 소비시장 매력도인데, 금융위기 가능성은 2009년부터 부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걸 조금 넘김으로써 현재는 아직 전반적인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생산 거점은 동유럽 같은 경우가 서유럽의 생산 거점으로서 타당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생산 기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생산 거점 적합도가 좋은 나라들을 판별하는 거고, 그 소비시장 매력도는 아직 그 소비시장 자체가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한 것입니다. 동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 16개 국가를 보고서에서 16개 국가를 분석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동유럽 경제 성과인데요. 이게 1990년대인데 그 당시에는 아직 동유럽 같은 경우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 사회간접 자본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 그런 국가였는데, 시장 같은 경우를 개혁하면서 이게 시장 개혁 지수인데요. 이 당시 엄청나게 개혁을 하는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4%, 그리고 이 당시 인플레이션율이 476%였습니다. 그 정도로 초인플레이션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유럽 경제가 그렇게 망해갈 줄 알았지만 시장 개혁을 성공시킴으로써 경제 성장률도 올리고 그 물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동유럽국가 시장 평가인데요. 금융위기 가능성이 낮으면서 생산 거점 적합도가 높은 국가는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그리고 불가리아 순이고, 그리고 그리고 금융위기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서 그리고 생산 거점 적합도가 가장 낮은 것은 셀르비아, 그리고 헝가리, 루마니아 이 나라 국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소비 지출 규모인데요. 현재 처분 가능 소득 1만 달러 이상인 가구 비중이 예전에 73.7%로 예전에 중산층이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이가 38.3세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거의 다른 나라나 어떤 곳에 비해서도 나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소득 계층과 인구의 특성인데요. 신흥국 같은 경우 신흥국형이고 이게 준선진국형, 그리고 선진국형인데 동유럽 같은 경우는 준선진국형과 신흥국형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인구 고령화 같은 경우에도 40세에서 45세 사이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투자할 때는 거의 44에서 45세 사이 그리고 신흥국형과 준선진국형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동유럽 3대 이슈인데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기 가능성은 일본 국지적 금융부를 불안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이 예상되고, 생산 거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동부 같은 경우는 기본 인프라 구비, 수준 높은 노동력, 남동부 같은 경우는
소프트 인프라 기업, 저임금 노동력, 반동 과정의 기본 인프라 기업, 저임금 노동력, 소비시장 매력 또는 중산층 확대, 고령화, 선진국 동조화, 중산층 확대, 고령화, 신흥국형, 소비 패턴, 고령화, 신흥국형, 소비 패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흥국 시장인데요. 이거는 45개 국가를 분석한 것인데 조금 빠르게 보고 이거는 좀 빠르게 보면 분석 국가의 GDP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경상 규모, 그 인구 같은 걸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GDP 신흥국이나 선진국의 GDP 데이터 같은 거나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흥국 리스트 분석한 건데 전체적으로 크게를 보면 외부 충격을 받은 게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기 급락, 중국 경착륙, 유가 급등인데 그 책 4가지로 크게 구분하면 실물 경제 리스크, 경제 리스크, 금융 리스크, 정치 리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 충격에서는 버블 붕괴, 과잉 유동성, 제도 변화, 정치 환경 격변이 있습니다. 신흥 기업 리스크, 기업 경영 리스크 전체 분포들입니다. 투자 리스크와 무형 리스크를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앙골라, 에콰도르,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이란 등 그리고 중위험군과 소위험군을 나뉘는데요. 저위험군을 나뉘는데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게 가장 더 안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별 실물 경제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경기 급락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표에서 보듯이 좀 낮은 쪽에 투자하는 게 현재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낮은 쪽에 투자하는 곳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 리스크 같은 경우도인데 이거는 고위험군, 그리고 저위험군,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군 시장이 있고 그 잠재적 고위험군 시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그 전체적으로 모든 리스크에서 4개 저위험군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신 대로 금융시장 리스크 평가한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저위험군 쪽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외환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단기 중장기 리스크로 볼 수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인데 그때는 단기 리스크가 높고 중장기적 리스크는 적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위기 발생 건수인데요. 아까 전 말했던 대로 투기 같은 세력이 신흥국으로 오게 되면 1997년 같은 경우나 94, 95년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금융위기 발생한 국가들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걸 본 건데요. 경제 성장률 감소폭과 또 GDP 대비 수출 비중을 본 건데 아시아 경제권, 동유럽 경제권, 또 아까 봤던 중남미 경제권 이 중에서는 경제 성장률 감소폭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베트남 같은 경우 베트남, 알제리 이런 안전한 국가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런 국가, 뭐 인도 이런 국가들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게더라는 말이 있는데요. Investment operation is one piece of also analysis for space to safety of principle and adequate return operationally these requirements speculative. 이게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그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의 스승격이 되시는 분인데 하는 말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투자행위나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두고 투자 원금의 안정성과 적당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면 이런 모든 조건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행위는 투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그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저희 참고 자료고요. 네, 발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